한 달 만에 그야말로 약 70%가량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매주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남구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실검 1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뉴스룸 토론회 네, 특별 편성됐던 토론 아마 굉장히 시청률이 뜨거웠던 것 네, 같아요. 한동안 관심이 너무 뜨거웠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과 함께 네.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그 욕도 많이 드셨죠. 이게 좀 이런 신기술이 처음에 그 보급될 때는 그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그냥 계속 창업하고 기업하던 사람인데 네. 마치 제가 투기꾼인 것처럼 예, 좀 곤란을 겪었습니다. 네. 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샵 5400으로 문자 질문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BS 앱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질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몇 가지 좀 중요한 현안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정남구 기자님께, 논설위원님께 좀 여쭙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습니다. 원래 징역 5년인데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뇌물은 36억 원 네.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판결에 대한 반응이 꽤 싸늘하더군요. 네. 그 1심에서 5년 실형 선고했는데 네. 2심 판결을 보니까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논리를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꽤 비판이 좀 많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요. 네. 예전에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할 때 예. 저도 그때 필드에서 이거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꽤 많았거든요. 국민연금을 그렇죠. 동원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하고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등법원에서 그렇죠. 실형을 선고받았죠. 맞습니다. 2년 6개월. 예.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현안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가지 판결이 같은 고등법원에서 양립할 수 있는지 네. 저도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36억 원 뇌물이라면 일반인 같으면 실형을 면치 못하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래도 삼성은 내부 분위기가 좋다면서요. 내부 분위기는 좀 좋아도 말은 하지 않겠죠. 네. 그래도 지금 보면 꼭 마치 총수가 있어야만 경영이 잘 되는 것처럼 몇몇 언론은 쓰고 있지만 실제 삼성 상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네.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반도체 호황을 크게 누린 적이 과연 있었던가 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는 것에 거의 절반이 남는다고 할 정도니까요. 절반이 남는다. 네. 야, 어마어마한 수익이네요. 그죠? 김진아 이사님 보시면 야, 이거 진짜 돈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밤새 뉴욕 증시 많이 떨어졌어요. 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 말부터 떨어졌으니까요. 네. 지난주 말에 666포인트 다우지수가요. 네. 그래서 666이라 이렇게 해서 666?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2.4%였는데 예. 어젯밤 그러니까 월요일 장에 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4.6% 떨어졌더라고요. 예.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떨어지는 일은 드물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네. 2%대 후반 떨어지고 있죠. 이거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네. 그 자산 가격 특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세계 금융위기 수습되고 난 뒤에는 네.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나 할 정도로 예. 이거 언젠가는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경고가 예, 몇 예. 번이나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금리. 세계 금융위기를 수습하느라고 미국이 2016년 말까지 제로 금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는데 네. 경제는 조금씩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죠. 네. 물론 지금도 아주 금리가 낮은데요.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데 그래도 많이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물가가 많이 안 오른다. 왜 물가가 안 오르느냐? 네. 임금이 별로 안 오르지 않느냐. 그런 거였는데
지난 금요일에 나온 고용 관련 지표가 네. 계속 좋게 나오니까 이제는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겠네 네. 라는 염려가 다른 때보다 커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게 금리 일거에 오른다 그러면은 진짜 네. 또 돈 빌린 분들, 은행에 돈 빌린 분들이 참 이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뉴스인데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떨어지는 자산 가격은 네. 경기가 후퇴 국면으로 돌아설 때하고는 좀 달라요. 아, 경기가 본격적으로 후퇴로 간다 하면 네. 장기간에 걸쳐서 예. 자산 가격이 하락할 텐데 네. 지금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금리를 오래 유지했다가 네, 네.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네. 올리겠다는 국면이기 예.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기업 실적 좋아지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 네. 금리가 올라가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경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이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앞에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격이 6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선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비트코인이 한창 오를 때도 우리가 이게 왜 오르는지를 몰랐던 것이 정말, 예. 네. 모두의 의구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오르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네. 근데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지 지금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네. 예,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것이 투기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우리가 규제라든지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것이 사기냐 도박이냐 막 이런 좀 소모적인 논쟁을 하다가 네. 예, 좀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투자자대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정부는 또 정부대로 시장을 못 믿는 예, 약간 그런 좀 저신뢰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네. 예, 좀 더 아픔이나 고통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 충격이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투자를 세게 했거나 물론 이제 소액 투자한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상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언론계에 계시는 정남구 의원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작년 11월 말에 제가 네. 쓴 칼럼 제목이 네. 비트코인을 사느니 튤립을 사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해도 가치를 계산할 길이 없다. 네. 그러니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투자라고 볼 수는 없겠다. 도박 심리로 살 수는 있겠지만 나는 합리적인 투자의 대상으로는 쓸 수 없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제가 그때 계산할 때는 비트코인은 사람마다 물론 가치가 다르겠지만 화폐로 쓰일 수 있다면 가치가 있을 거고 쓰일 수 없다면 결국은 0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많이 말렸는데 네. 그래도 산 사람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가족들 중에도 있다면서요? 제 가족은 아니고 제 조카 중에 소액을 산 조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예. 그리고 이건 합리적인 투자는 아닌 것 같아. 네. 역시 별로 안 들어요? 생각 안 들던데요. 네. 말 안 들어요? 네, 네. 예. 그 쓰신 칼럼을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네. 거기서도 약간 좀 대부분 동의하지만 제가 네. 동의 못했던 것은 이제 금이나 석유와 달리 채굴 원가가 없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비트코인도 채굴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역사적으로는 한 80% 정도 돼 있고 사실 그런 오해들이 우리가 풀리면서 사실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가치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외신에서도 그런 네.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 사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에셋, 자산에서도 그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나올 수 있고 사실 그러한 실제적인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시장의 합의들, 제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좀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하고 실사구시적인 게 아닐까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오르는지 네네네. 몰랐고 왜 떨어지는지도 모른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좀 네. 주셨는데 이제는 좀 저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오를 때도 이것이 굉장히 사기나 도박이다라는 데는 제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투기적이고 버블이다라는 데는 동의했지 버블.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이것이 저는 가치를 약간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의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2014년에 굉장히 큰 폭락 이후에 네. 2015년부터 오를 때는 비트코인의 하루
사람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은 그 트랜잭션의 그러니까 거래량이 네. 있습니다. 예. 그 데이터와 가격이 한동안은 굉장히 커플링, 동조화돼서 갔다가 또 요번에 다시 그것이 비동조화되면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났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하루 거래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원화와 이런 법정화폐와 거래, 투기적으로 거래되는 거 말고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 데이터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예컨대 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같이 있는 거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많이 팔아서이기도 했지만 광고 팔기 전에도 MAU, 그러니까 월간 활동 이용자 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습니다. 이 네. 기업이 이익을 내기 전에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인터넷 기업들도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 가치 산정 방식이 생겼듯이 네. 예, 우리도 이 새로운 에셋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야, 그냥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는 얼마나 활성화돼 있고 이 네트워크는 얼마나 지구적으로 분산이 잘 돼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앞으로는 좀 유념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그런 좀 교훈의 시기, 예, 옥석을 가리는 시기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나 도박은 아니지만 투기 성격이 강해서 정 논설위원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예. 예. 지금 내리고 있는데도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 내리는지는. 네. 예. 진짜 방법이 없으십니까? 아까 채굴 비용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위당 채굴 비용 이상의 값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네. 근데 그것은 금이 쓸모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이죠. 예. 제가 집 뒤를 파가지고 흙을 잔뜩 채굴해 놓으면 네. 안 팔릴 겁니다. 안 사가죠. 쓸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비트코인은 고민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그 평균 채굴 비용을 가지고서 단위당 가격을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라는 이 시스템이 쓸모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때는 이제 채굴 비용 이상의 값은 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이 불명확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쓸모가 있다고 대중이 인정할 때 이것은 가격이 오른다. 네. 그럼 지금은 쓸모가 없다 이런 건가요? 지금 애초에 생각했던 쓸모는 네. 그 송금 환전을 편하게 쉽게 해준다는 것이었는데 예. 지금 결제 수단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건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네. 가격 변동성이 크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장점이 사라져요.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가격이 안정되려면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가격에 합의해야 되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네. 저는 그 부분이 이게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구실하는데 가장 큰 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화폐로서 구실하느냐 마느냐에 그게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 논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화폐 기준을 법정화폐로 잡고 있으신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법정화폐처럼 되진 않을 것이다. 설계도.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장윤선 기자님께서는 네. 진행자께서는 예. 비트코인 하나당 6억 팔겠다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지금이요? 네, 지금 600만 원인데 6억 정도. 안 사겠죠. 6억 갈 거니까 제가 3억 원에 사시라 그러면 반값 드릴게요. 3억 원에 사세요. 이러면. 안 살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금융기관이 네. 어떠한 예측을 했냐면 네. 비트코인이 미국 내에서만 발행된 비트코인들이 발행된 달러 지폐처럼 네. 본원 통화처럼 쓰이게 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일지를 추산했더니 그때 한 6억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쓰임새를 가지는 원자재 시장을 제외한 금 시장이 한 8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20%를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스토어 오브 밸류,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잠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2천만 원 올라갔던 거는 이것이 금처럼 약간 뭐 금융적인 리스크 해지, 리스크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거나 고랬을 사회적 합의에 약간 도달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있다 네. 지금 무너진 거고 예. 화폐로서는 사람들이 전혀 보고 있지 않은 거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주자 송금 시장 같은 게 월드뱅크에서 네. 밝히고 있는 게 1년에 한 600조 원, 7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뒷단에서 우리가 외국한 은행들이 쓰는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것보다 비트코인이 가격 등락이 있더라도 1시간 내에 그거를 다른 나라로 보내서 바로 또 그 나라 자국 네. 화폐로 바꾸는 그런 송금의 어떤 수단, 예. 백핸드라고 하죠. 네. 뒷단에서의 수단으로 쓰이게 될 경우에는 지금 활발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이 용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법정화폐처럼 쓰이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창의적인 접근으로 좀 관찰해 볼 필요도 그러니까요. 있다. 저희가 예, 이제 오늘 그 그렇게 얘기를 좀 봅니다.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쓸모 있는 지금 단계에서 쓸모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화폐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 화폐의 이외의 화폐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이것을 존중, 인정 뭐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김진아 이사님께서는 이게
사기나 도박은 아니지만 버블은 분명히 있다. 네. 그렇죠? 버블은 네.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남구 의원님께서는 이게 이제 현실적인 측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쓸모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다. 결국에 이제 가치는 영원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논점이 출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얘기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가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데, 암호화폐에 비트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트코인, 다른 암호화폐들이 있다. 네네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시장 전체를 우리가 조망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중에 첫 번째 사례였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 기술이 나왔는데, 이게 오픈 소스 코드를 다 인류의 어떤 공공의 지식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극복하는 문제점들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좋긴 하지만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컨대 어디든 사고 안 나고 갈 수 있는 고속도로 하나가 나왔는데, 그 네. 고속도로가 1차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차들이 조금 이용할 때는 굉장히 통행료도 거의 없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안전하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되고 나니까 차들이 막 톨게이트로 몰려든 거죠, 입구로.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통행료도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한 흐름은 뭐냐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지어놨는데 고속도로가 유용하더라, 반대도 많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중부고속도로도 짓고 뭐 이렇게 짓는 거죠. 중부 내륙도 짓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다른 데 짓는 게 새로운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아예 뭐 네. 8차선 왕복으로 짓고 예, 있고,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는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컨대 뭐 기계도 자율주행 자동차도 다니게 하자, 이런 게 예, 이더리움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비트코인 내에서도 이게 1차선이니까 갓길을 좀 확장해 볼까? 뭐 이래갖고 2차선으로 만드는 기술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네. 이게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런 생태계를 이루는 것과 별개로 네. 이것에 대한 투기는 굉장히 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고속도로가 잘 비트코인처럼 어쨌든 붐벼서 차들이 막 밀리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검증이 안 됐는데도 막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 통행권을 미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00개 정도가 한국에서 한 100여 개가 거래가 되는데, 네. 한국의 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이거 어쨌든 금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화폐와 거래하는 거니까. 근데 일본보다 규모가 작은데, 일본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일본은 97% 이상이 다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거래인데요. 일본. 네,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들의 거래가,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들 거래가 비중이 30%, 40%입니다. 그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국회에서도 네. 좀 지적드리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부터 좀 네. 우리가 제대로 실태를 알리고 잡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말고도 이런 다양한 인류적인 실험에는 우리가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고, 네. 거기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볼 필요는 있다. 네. 근데 투기 시장은 또 투기 시장대로 사회적으로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여러 장치라든지 사회적 합의는 별도로 만들어가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막 그 고속도로의 비유를 하셨는데, 네. 갓길도 생기고 또 다른 무슨 도로도 만들고 예. 민자고속도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테면 일본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외의 다른 알트코인 같은 거에 확인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네, 게 굉장히 거래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높습니다. 그리고 예. 이른바 또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고가로 이게 거래가 돼서 원래 문제가 붐이 되고. 일어날 때는 많이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만 건설주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폭등했을 때 네. 건설화학이라는 종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이거 화학 주식인데 네. 건설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학 주식인데 건설이라는 이름 때문에 막 그럼요. 올랐었다. 이게 잘 모르고 묻지마 투자하거나 붐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유수한, 특히 이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그 거품이 네, 확실하고, 그래서 가격 폭락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2,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600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고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겠나? 이거는 과연 예측은 가능한 건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하신 네. 분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실 거거든요. 도대체 이걸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 고민을 좀 우리가 전문가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정남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래를 가격 폭락. 전망하는 것은 가장 어렵죠. 네. 그래서 경제 기자들이 가장 피해야 하는 게 집값 어디로 갈 건가, 주가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해 대답하지 말자 하는 예. 건데요. 네.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비관적으로. 예, 더 애초에- 떨어진다. 네, 더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게 과거에 그 버블이 일어났었던 수없이 많은 케이스와 거의 비슷한데요. 네. 최근의 국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버블이 컸다가 급격히 꺼진 튤립 버블과 비슷합니다. 과거 네덜란드 튤립 버블하고요. 네. 그 하이먼 민스키라고 하는 분하고 킨들버거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이 금융불안정과 투기 버블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이 두 분의 연구에 의해서 투기가 형성되고 붕괴할 때까지 5단계를 거쳐서 간다 하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최초의 대개 버블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씩 옮겨갑니다. 네. 괜찮군. 특이하군. 정말 네. 대단하군. 갑자기 네. 강남 땅 투기가 확 생각이 났어요. 강남 땅보다 더한 더한 것들인데 거기에, 예. 왜냐하면 본 적도 없는 거고 예. 뭔가 새로운 것이어서 예.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를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것이 이제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호황을 맞죠. 투자한 사람도 호황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름도 모르는 것까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지금 여기에서 타 오르지 않으면 시세에 뒤떨어지거나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때를 이제 도취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쯤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사기도 있고 또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과장된 것이었다. 이런 네.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규제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경색이 일어나죠. 자금의 경색이 일어납니다. 예. 그 마지막 단계는 상당히 우리가 헛된 꿈을 꾸었구나 하면서 버블이 붕괴하고 진짜 핵심만 남는 국면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요. 네. 저는 암호화폐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늦게 오른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1월 초에 걸쳐서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폭등을 하는 게까지의 과정에서 네. 어느 한 번도 이것이 애초에 그 생각했던 그 암호화폐로서 과연 쓸모가 있는가. 지금도 검증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채굴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 채굴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거든요. 네. 그 비용을 전기로 써가지고 드리는 예, 건데 예.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거래 처리 속도도 매우 느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로 본다면 한 200년 전에 나온 자동차를 생각할 정도로 예. 이런 처리 속도로 못 쓸 텐데 이런 예.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기대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기대가 조금씩 정말 그래라고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니까요. 또 한 가지는 사기나 이런 범죄 행위들이 있어서 이제 네. 각국 정부가 계속 나서고 있죠. 사실 이게 화폐를 참칭한다면 법정 화폐를 발행해서 쓰는 국가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최근에 그 ICO라고 해서 6억 달러가량 네. 그 모은 것을 돌려주라고 한 일도 있고 예. 또 최근에는 또 테더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과연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달러를 받고 이제 내주는 건데 제대로 달러를 쌓아놓고 이걸 발행했느냐 하는 의혹도 있고요. 네. 그게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비트코인을 거래해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가 투자자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은 맞고 기존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에서 계속 매도를 낳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색 국면을 지나서 폭락 국면으로 지금 접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색 국면을 지나서 폭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디까지 떨어질지 영원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이론적으로는 영혼의 수렴말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또 한 가지 변수들, 가장 큰 변수는 이겁니다. 기존의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기술이 예.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이러한 쓸모가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 네.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김진아 이사님께서 반론하시려고 엄청 메모하셨어요. 아니 우선은 그 뭐 반론보다도 저 하나의 또 완성된 어떤 입론이시니까 좀 네. 존중하고요. 예, 근데 예. 팩트 좀 먼저 좀 네. 짚자면 네.
테더, 지금 문제가 된 테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달러에 패깅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죠. 몇몇 거래소들이 거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발행을 한 임의적인 화폐지 네.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 암호화폐가 아니고요. 근데 그렇기 왜 때문에 우리 지금 언론은 이렇게 씁니까? 네, 문제가 우리 언론은 생긴 왜 이렇게 씁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게 설명하기 편해서 그래요. 네, 암호화폐 네. 거래를 알아듣기가. 도와주는 암호화폐.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기나 뭐 범죄 네. 이런 테더 같은 불명확한 것들을 규제하는 거는 이러면 시장이 건전화돼서 단기적으로는 위축될지라도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민스키 이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것이 민스키 이론 맞는데 예컨대 2013년에도 민스키 이론에 따라 폭락했지만 다시 한 1년 반 지나가고 다시 2015년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떤 반복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꺼지면서 생명력이 다 사라졌던 튤립 버블과는 좀 다르다. 네. 그냥 예컨대 강남 땅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대 추구 행위지 강남 땅이 예컨대 저기 경상북도 봉화 땅보다 뭔가 그 땅 자체에 혁신적인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지대 추구, 렌트 시킹인 건데 근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다른 거는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스키 이론, 그런 자산의 버블을 설명해주는 민스키 이론보다는 카를로타 페레즈라는 이제 베네수엘라 태생의 이제 영국의 경제사학자가 있는데 모든 역사상의 기술혁명을 설명하는 이제 페레즈 기술 상승 곡선이 있습니다. 저는 네. 오히려 그걸 좀 언급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페레즈의 기술 상승 곡선에 따르면 이런 혁신적인 기술일 경우에 철도 혁명도 마찬가지고 산업 혁명도 마찬가지였고 인터넷 혁명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 설치 단계, 그때를 이제 도금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제 이것이 그냥 도금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게 어떤 희망만 줄 뿐이고 한창 설치가 철도가 미국 전역에 깔리려면 이제 버블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철도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를 미리 선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설치 시대와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 이제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적용 단계로 접어들면서 기술 혁명이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치 단계 끝에는 항상 엄청난 이제 거품과 버블 같은 것들이 필연적이다. 인터넷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자산 시장,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기술과 괴리된 어떤 지대 추구 행위로서의 투자 자산이라면 저는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전적인 이론이 맞지만 이것은 기술혁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페레즈 곡선으로 본다면 앞으로 적용 단계, 성숙 단계로 갈 수 있고 사실 이 혼란이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그것이 맞다면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지금 더 실사구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인 겁니다. 오늘 이슈파이터 상당히 토론이 고급집니다. 지금 보면 민스키 이론, 여러분 아십니까? 민스키 이론. 그리고 페레즈 이론, 막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남구 의원께서는 이게 가격 하락, 그러니까 사실상 이 버블 붕괴로 인해서 가격 폭락 시대까지 온 거다. 실제 그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김진아 이사님께서는 아니다. 이게 기술혁명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회복할 거다. 이게 양론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분 중에 누가 맞을지? 길이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기술혁명들은 다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업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증명하고 그걸 통해서 자금을 새로 수혈하고 가격이 올라서 시장에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술 자체가 발전하고 활용이 됐죠. 이 암호화폐는 독특한 게 이게 하나의 회사가 없고 하나의 덩어리죠. 시스템 덩어리 중에서 코인들이 주식을 대신해서 팔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시스템, 이 네트워크 체계가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이 코인의 가격이 정확히 나오질 않거든요. 이걸 이 길로 가게 둘 것인가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들이 활용된 기업이 그 성과를 증명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평가받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경로에 지금 갈림길에 저는 서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들은 역시 이것을 화폐로
법정 화폐처럼 인정되고 코인 하나가 주식처럼 거래되는 것을 용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네.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뉴스룸 토론 때도 계속 쟁점이 됐던 건데 화폐가 법정 화폐가 아닌 화폐가 존재할 수 있겠나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적으로 큰 기존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뭐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예. 이제 달러를 병행해서 쓰는 국가들이 뭐 저개발 국가지만 이미 있긴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학문적으로 봐도 법정화폐 강제 통용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발권의 독점력은 물론 계속 있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지정학적인 베이스먼, 그러니까 기반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새로 신기술이 법정화폐와 대결하지 않고 보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화폐 측면으로 보지 않고 지금 정논설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인식인데 이것을 주식과 또 비교해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인데 화폐랑도 비교되는 측면이 있고 금이랑도 비교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고 지금 주식이랑 비교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가치 산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의 근대 사회를 지탱해왔던 회사들의 가치, 주식시장의 가치 산정 방법과 완전 괴리돼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더 혁신적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네. 인터넷 혁명도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이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으로 가치가 표상됐기 때문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뭐냐면 인터넷은 그 웹 서비스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서비스들만 존재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서비스들이 있기 위한 기반 기술들, 우리가 그런 걸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토콜은 기존의 근대적인 주식시장에서 이것들은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기반 기술들은 군사적 목적이나 아니면은 정부 펀드를 통해서만 개발이 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이코노미가 다른 거는 이 기반 기술 자체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이걸 회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반 기술을 키워나가는 이해 관계자들이 같이 이것들을 키워나가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낯설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규제 프레임에 담기도 어렵고 그런 받아들여지기 힘든 측면이 있을 뿐이지만 사실은 제가 주장하듯이 이걸 잘 사회화하기만 한다면 기존의 법정화폐 기반, 주식시장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와 거기서 우리가 이 화폐를 추구하는 행위 때문에 불균형하고 소외됐던 약간 기반 기술에 대한 것들이 같이 발전하는 우리 사회적인 원동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투기 수단으로 그냥 아예 그냥 논외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 체제를 약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키워나가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예. 사회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세요. 예컨대 뭐 돌봄 노동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가치로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예컨대 근데 그 돌봄 노동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그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이 어떤 크리티컬 매스,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서는 규모만 이루면 사실은 여기에 나름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 경제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미 쓰이고 있죠. 이미 쓰이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 지역 화폐가 보편화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거는 그 장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계속 좌초돼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모델들을 기술화할 수가 있고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기술이고 실제 작은 규모의 단위, 그 서로 간에 신뢰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아주 잘 작동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가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예. 정치 사상으로 부작용도 말하면 많고요, 마치 지금도. 무정부주의 같은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사고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항심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구현할 수 없는. 초기에는 반항의 무정부주의자들 사상이죠. 그다음에는 뭐 리버테리안, 그러니까 약간 리버럴리스트들랑도 조금 다른 리버테리안들이 막 정치 사상적으로 옹호하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초기에 누가 좋아했냐보다는 이거를 기존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무기로 누가 먼저 삼을 수 있느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게 기성의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창출인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저는 이제 되는데요. 파괴하지 않도록 잘 보듬으면서 우리가 보완과 성장의 엔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현찰이 걸려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 하여튼 어느 암호화폐든지 간에 이게 진짜로 어떤 쓸모를 창출한다.
그걸 보여주기만 한다면 저는 지금과는 또 다른 국면이 벌쳐질 수 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이게 입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재밌게 가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이 암호화폐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되고 또 현대사회에서 어찌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네. 논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거래 실명제 도입을 했거든요. 네. 정부가. 근데 10%밖에 거래 전환을 네. 안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건-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뭐 수백억 대를 가져갔다. 뭐 이제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국정원의 이건 수는 어떻게 또 봐야 되는 기술적인 것은 네, 김민아 일단, 이사님 예, 말씀하시고 북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명제가 덜 됐다. 네. 실명전환 덜 했다. 네. 실명전환 안 해도 기존에 들어있는 돈으로는 거래를 할 수 있죠. 실명전환을 하는 것은 네. 돈을 더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실명전환을 안 하고 네. 그냥 기존의 건으로만 거래하겠다는 뜻이니까 네. 이게 효과가 없었다기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잡았다. 아. 돈 들어가는 거 막았다고 네. 봐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막 그 무분별하게 막 들어갔던 것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랬다고 이렇게 봐야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도 기술 문제 동의합니다. 말씀을. 신규적인 것들을 네. 막는 효과, 예, 신규 예. 유입을. 예.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1월까지 뭐 수사기관들이나 저한테 자문 네. 구할 때 확인해 보면 북한의 소행은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거래소들이 북한에 해킹당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네. 적절한 규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과세까지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모아서 구매 대행을 해준다든지 이런 굉장히 아슬아슬한 탈법 행위들 같은 네. 경우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규제, 중장기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어떤 우리 안보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도 거래소들을 좀 타이트하게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들이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